저는 오늘도 평소처럼 학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온 이 길이 그날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빌라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배드민턴을 치는 남녀 한 쌍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자가 셔틀콕을 주우러 제 발밑으로 달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김미영. 3년 전 제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독처럼 들렸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거든요. 정희야, 우연이네. 전남편 박수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딸 민지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이 여기 왜 나타났을까요? 게다가 수철이와 함께 말이에요.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그들이 아직도 주차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일부러 크게 웃으며 수철의 어깨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의식한 것처럼요. 엄마가 예민한 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가슴 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은 원래 야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학원에서 일할 때도 항상 더 많은 걸 원했죠. 학부모들과 친해지려고 애쓰고 제 수업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나중엔 독립해서 학원을 차리겠다고 나갔거든요. 그런 그녀가 지금 제 전남편과 함께 제가 사는 빌라 주차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니.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힐끗거렸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운동을 했어요. 김미영이 수철에게 물을 건네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귀어온 연인처럼 말이에요. 엄마, 밥 안 먹어? 민지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밥그릇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김미영의 그 달콤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녀가 학원을 그만둘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원장님, 언젠가 다시 뵐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1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원래 비어있던 그 집에 언제 누가 들어온 걸까요? 혹시 김미영이 거기 산다는 건 아니겠죠?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미영과 수철, 그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면 저와 민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니 3년 전 그 끔찍했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철이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나가면서도 저녁 늦게 들어오던 시절이었죠.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자고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어요. 회식을 했다면 술 냄새라도 날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의심보다는 믿음이 앞섰죠. 결정적인 건 블랙박스였어요. 차량 점검을 받으러 갔다가 정비사가 블랙박스 파일을 복사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호기심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수철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자, 김미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날짜 파일들을 열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거의 2달 동안 같은 모텔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철이 들어왔을 때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에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철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희야, 이건 오해야. 김미영이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해준 거야. 모텔에서 상담을 해?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나왔는지 수철이 움찔했습니다. 아니야, 정말로 그냥 3년이야. 뭐가? 우리가 결혼한 지 17년인데 김미영이 우리 학원에 온 게 3년 전이야.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어. 수철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민지가 자고 있는 방 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딱 그 한마디였어요. 사과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들킨 게 미안하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이혼해. 제가 그 말을 내뱉었을 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3년 동안 뭔가 어긋나 있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해답을 얻은 것 같았어요. 민지는 어떻게 해? 민지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그냥 나가면 돼. 집은 공동명의잖아. 내가 혼자 키우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마. 수철이 그때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과 함께 말이에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 때 수철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중에 집 문제는 다시 이야기해야 할 거야. 그땐 그냥 화가 나서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 복선이었던 거죠. 김미영과 함께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3년 전에 저는 단순히 바람핀 남편을 떠나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미영이 제 학원에서 일하면서 우리 가족 상황을 다 파악해놨을 테니까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치밀했던 걸까요? 다음 날 학원에 가는 길에도 계속 김미영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우리 학원에서 일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 지금에 와서야 이상했던 점들이 보였어요. 김미영은 처음에는 정말 성실한 보조 강사였습니다. 수업 준비도 꼼꼼히 하고 학생들도 잘 챙겼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김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김 선생님 수업을 제일 좋아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뭔가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김미영이 사무실에 남아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 민지가 혼자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했는데 김미영은 항상 원장님 먼저 가세요 라고 했죠. 그때 수철이가 가끔 학원에 들러서 저를 데리러 오곤 했어요.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김미영과 수철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뭐 이야기해? 아, 그냥 아이들 교육 방법에 대해서요. 김미영이 대답했을 때 수철이는 왠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어색해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서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김미영이 자주 물어보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원장님, 집이 전세예요. 자가예요? 원장님,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민지가 참 예쁘던데 원장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당시에는 그냥 친근하게 지내려는 노력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 가족 상황을 파악하려던 거였을 수도 있겠죠. 특히 기억나는 건 김미영이 학원 회계장부를 자주 들여다봤다는 점이에요. 원장님, 장부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원장님이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 도와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성의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학원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 그만둘 때 했던 말들도 이상했어요. 원장님, 저 독립해서 학원 차릴 생각이에요. 그래, 어디에?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그때 김미영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 탐욕스러운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도 갖고 싶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원장님 같은 분은 남편분도 참 좋으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김미영이 한 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수철이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 앉아서 그때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미영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가족을, 제 남편을, 그리고 지금은 제 집까지 노리고 있는 거죠. 3년 전 그녀가 학원을 그만둘 때 언젠가 다시 뵐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무서운 예고로 들립니다. 이틀 후 제가 학원에서 돌아오니 1층에 이삿짐이 들어와 있었어요. 원래 공실이던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지야, 아래층에 누가 이사 온 것 같은데 봤어? 응, 낮에 이사차가 왔어. 그런데 사람은 못 봤어. 민지도 호기심이 있었나 봅니다. 저도 궁금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아, 4호 세입자요? 비대면 계약이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도 계좌이체로 미리 넣어주셔서 열쇠만 우편함에 넣어드렸거든요.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요즘에 비대면 계약이 흔하긴 하지만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특히 이런 오래된 빌라는 더욱 그렇죠. 그날 밤 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1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 웃음소리였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설마.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주차장에 수철이의 차가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1층 세입자가 김미영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원에 나가면서 1층을 유심히 봤습니다. 우편함에 김미영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미영이 정말로 우리 집 아래층에 이사를 온 거였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학원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계속 김미영 생각만 났어요. 왜 하필 우리 빌라에 들어온 걸까요? 분명히 수철이와 함께 꾸민 일이 틀림없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학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안 좋아 보였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 네.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미치겠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민지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래층 이모가 인사하러 왔어. 뭐라고? 문 열어보니까 예쁜 이모가 서 있더라. 새로 이사 온 김미영이라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어. 김미영이 민지를 만났다니. 제 딸에게까지 접근한 거예요. 그 이모가 뭐라고 더 했어? 엄마랑 아는 사이라고 했어. 학원에서 일했었다고 하더라. 정말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제 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그날 밤 김미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지만 민지가 있는 앞에서 너무 적대적으로 굴 수는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말 우연히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네요. 김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진짜 같지 않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하네요.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김미영은 더욱 억지로 웃었습니다. 앞으로 이웃으로 잘 지내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불편한 건 김미영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였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김미영이 돌아간 후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매일 그녀와 마주쳐야 한다는 게 끔찍했어요. 더구나 수철이까지 수시로 드나들 텐데 민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미영이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원에 나갈 때마다 김미영이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수철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기야, 커피 더 마실래? 응, 고마워.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내면서요. 아침부터 보기 좋네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에 김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하다니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주차장에서의 행동이었어요.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김미영과 수철이 일부러 제 차 옆에 서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하고 싶어? 당신만 있으면 뭐든 좋아. 마치 신혼부부처럼 굴면서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했어요. 심지어 수철이 김미영을 안아주는 모습까지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민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다행히 민지는 학교에서 늦게 오는 편이라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보게 될 테니까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김미영과 수철이 제 현관문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 원장님 오셨네요. 김미영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수철이도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여기서 뭐해? 아, 그냥 바람이 선선해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선선하다고? 하필 제 집 앞에서요? 1층에 김미영 집이 있는데 굳이 3층 계단까지 올라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뭔가요? 계단은 공용 공간이니까 불편하시면 죄송해요.
김미영의 말투가 점점 건방져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는 척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도발하고 있어요. 민지는 잘 있어? 수철이 갑자기 민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내 딸인데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딸이면 양육비라도 제대로 줘. 수철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김미영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너무 예민하게 구시지 마세요. 우리도 여기 사는데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거잖아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일부러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김미영과 수철이 아래층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먼저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왜 제가 떠나야 해요? 이 집은 제 것이기도 한데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민지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엄마. 민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우리 이사 가자. 민지가 처음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집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애들이 우리 집 앞에서 아저씨랑 아줌마가 뽀뽀하는 거 봤다고 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미영과 수철이가 아이들까지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했어? 민지야, 너희 아빠 아니야? 새엄마 생겼나 보다. 이제 새엄마가 더 예뻐서 너는 버려질 거야. 민지가 말하면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그 아저씨는 내 아빠가 맞지만 너를 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애들이 자꾸 그런 말해.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해. 민지의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김미영과 수철이가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고 아래층 아줌마랑 살아? 민지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해서 떠났다고 말해야 하나요? 민지야,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민지 편이야. 엄마, 나는 아빠가 싫어. 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아줌마랑 살아? 민지가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날 밤 민지를 재우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계속 참고 있는 것이 민지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만 주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김미영과 수철이 일부러 주차장에서 다정한 척 연출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야, 고개 들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하지만 애들이 자꾸 애들 말은 신경 쓰지 마. 그 애들은 모르는 거야.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계속 이런 말을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건 민지가 자꾸 위축되어 간다는 점이었어요. 원래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요즘에는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엄마, 오늘 친구 집에 안 갈래. 왜? 원래 수진이 집에 간다고 했잖아.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민지가 친구들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민지가 또 울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라고 해. 맞아. 이번에는 정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하기에는 민지가 너무 어렸어요. 민지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민지를 꼭 안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모르겠었습니다. 김미영과 수철이의 도발은 점점 노골적이 되고 있고 민지는 날이 갈수록 상처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민지가 잠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민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겠습니다. 드디어 수철이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김미영 없이 혼자 올라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정희야, 우리 진짜 끝내자. 수철이의 첫마디였습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뭘 더 끝내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집 말이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역시 집 이야기였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공동명의니까 팔아서 반반 나누자. 안 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지가 이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정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혼자서 이 집 관리비며 세금이며 다 감당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야. 학원도 요즘 어렵다면서. 수철이가 어떻게 제 학원 사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김미영에게서 들었나 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민지 생각해서라도 집 팔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민지 생각해서라고요? 정말 웃긴 소리였습니다. 민지가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민지는 여기가 좋다고 해. 아이는 모르니까 그런 거야. 어른이 판단해줘야지. 수철이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우기는 버릇이 있었죠. 정희야,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미영이랑 결혼도 하고 싶고, 김미영과 결혼하려고 한다니. 그래서 이 집이 필요한 거였군요. 결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내 집은 건드리지 마. 내 집이기도 하다고. 수철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가 놀랄까봐 걱정됐어요. 목소리 낮춰. 민지께. 민지. 내가 민지 생각한다고? 이런 분위기에서 키우는 게 좋은 줄 알아?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누구야? 제가 반박하자 수철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영이가 그러는데 내가 계속 텃세를 부린다더라. 텃세? 인사도 안 받고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남편을 뺏어간 여자에게 왜 인사를 해야 해요? 당신이 그 여자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예의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예의를 논하다니. 수철아, 진짜 하고 싶은 말 해봐. 집 팔자. 그리고 서로 새로운 인생 살자. 결국 이거였습니다.
집을 팔아서 김미영과 함께 새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뭐? 공유물 분할 청구. 법원에서 결정하게 하자. 수철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버티니까 다 힘들어져. 미영이도 스트레스 받고 민지도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민지가 힘들어하는 건 수철이와 김미영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탓으로 돌리다니. 민지가 힘든 건 당신들이 저렇게 구는 때문이야. 우리가 어떻게 굴었다고? 모르는 척하지 마. 일부러 민지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짓 하고 수철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날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정말 법정까지 가려는 모양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철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후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정말 집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제 학원 출신으로 지금은 변호사가 된 현수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현수가 원장님 안부를 너무 궁금해해서요. 이미선 씨였습니다. 현수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원에 다녔는데 지금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죠. 현수가 잘 지내죠? 네, 덕분에요. 그런데 원장님,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미선 씨는 예전부터 눈치가 빠른 분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을 수만은 없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원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다는데 정말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현수에게 부탁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미선 씨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원장님, 김미영이라는 분이 예전에 원장님 학원에서 일했다고 하셨죠? 네, 3년 전에. 혹시 그때 학원 회계 쪽에서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회계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이미선 씨가 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현수 동창 엄마들과 이야기하다가 들은 건데 김미영 씨가 다른 학원에서도 일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요? 돈 문제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학원 돈을 좀 이상하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3년 전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김미영이 자꾸 회계장부를 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학부모들과 유난히 친하게 지내려던 것들 말이에요. 이미선 씨, 혹시 그 학원 이름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원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미영 씨가 그만둘 때쯤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요. 집에 와서 3년 전 회계장부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미영이 그만두기 한 달 전쯤 학부모들이 낸 특별활동비 중에서 일부가 사라진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실수로 기록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김미영이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받은 돈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원장님께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실제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게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이미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확인해 봤는데 김미영 씨가 일했던 다른 학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때도 학부모들이 낸 돈 중 일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김미영 씨가 먼저 그만뒀대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요. 김미영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만두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 혹시 그때 증거가 남아 있나요? 학부모들 통장 내역이나 문자 같은 거요.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3년 전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몇몇 학부모님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장 내역이 남아 있었어요. 김 선생님께 특활비 20만 원 드렸습니다. 원장님께 잘 전달해 주세요. 이런 문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받지 못한 돈들이었습니다. 이제 김미영의 진짜 정체가 보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수철이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해서 돈도 빼돌리고 남편도 뺏어간 거였어요. 결국 수철이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왔을 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우리 진짜 이사 가야 해? 민지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도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엄마가 꼭 지킬게.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공동 명의인 이상 수철이도 분명 권리가 있을 테니까요. 현수 어머니 이미선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원고 측에서는 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돈을 나누자고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원고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유리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김미영 씨 횡령건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3년 전 김미영이 학원 돈을 빼돌린 증거들을 모두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문자 메시지, 통장 내역, 학부모들 증언까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 나갔을 때 수철이와 김미영이 함께 왔더라고요. 김미영까지 왜 따라온 건지 모르겠어요. 조정실에서는 당사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김미영에게 말했지만 김미영은 정신적 지지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려고 했어요. 조정실에서 수철이는 예상대로 집을 팔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지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희도 혼자서 그 큰 집을 관리하기 어려울 거고요. 양육비도 안 주면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반박하자 수철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집을 팔면 민지가 학교도 옮겨야 해요. 아이한테 너무 큰 충격이죠. 조정위원도 제 말이 맞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철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불안정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팔아서 각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김미영 씨가 일했던 다른 학원들을 더 조사해 봤는데 총 3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번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특히 김미영 씨 횡령 문제가 불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원고 측의 도덕적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재판 당일 법정에는 수철이와 김미영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김미영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김미영 씨가 원고의 전처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약 2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학부모들의 통장 내역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회계장부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수철이의 변호사도 반박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김미영이 직접 받은 돈에 대한 학부모들의 증언이었습니다. 3분이나 법정에 와서 분명히 김미영 씨에게 돈을 줬는데 원장님은 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재판 결과는 제 승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미영이 갑자기 이사를 나간 거예요. 엄마, 아래층 이모 이사 나갔어. 민지가 신나서 알려줬습니다. 정말 후련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미영이 다른 학원들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 있기 힘들어진 거죠. 수철이도 김미영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어요. 정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김미영한테 속았어. 그때서야 수철이도 김미영의 진짜 정체를 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민지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직접 말하지 그래?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수철이가 그렇게 말하고 떠난 후 집안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도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 이제 학교에서도 아무도 이상한 말 안 해. 다행이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언제 다시 와? 아빠는 안 올 거야. 괜찮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저녁 민지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어요. 우리 빌라 옥상에서는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지야, 이제 우리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정말? 응, 법원에서도 인정해줬어.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3년 동안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학원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김미영 일로 인해 신뢰를 잃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믿어주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학원을 이렇게 잘 운영하시다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민지를 위해서, 그리고 제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정말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네, 저희도요.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김미영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이웃다운 이웃이었어요. 민지도 이제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다닙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엄마, 나는 커서 변호사가 될래. 왜? 엄마를 도와준 변호사 선생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민지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성장해 준 게 고마웠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거요. 김미영과 수철이가 제게 준 상처는 컸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어요. 엄마 사랑해. 민지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2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제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민지가 제 곁에 있는 한 저는 세상 어떤 것과도 맞설 수 있습니다. 가끔 김미영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삶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이 동네, 이 집,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민지. 이것들이 바로 제가 지켜내고 싶었던 소중한 것들입니다. 민지야, 우리 내일 뭐 하고 싶어? 엄마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좋아, 그러자.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앞으로도 민지와 함께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자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고요.